안녕하세요. 한학 한자교실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한자어 이야기 그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말 한국어 어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관련 채널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설명한 경우는 여전히 그리 많지 않은 듯하여 우리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함께 바꿔 나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로 된 말, 곧 한자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한자어를 교과서에 나오는 빈도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자 공부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자와 한자어 공부의 필요성, 한자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둘째, 한자와 한자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한자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빈도 순위 한자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설명 방식,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 채널에 드리는 모든 분들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이곳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 학생들과 또한 오늘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우리말 어휘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틈날 때마다 글적이시던 한자 주소와 이름 등을 보고 자라서인지 한자와 한문 교과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였는데 한자의 바탕이 있으니 의외로 쉽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중국 의학 분야의 고대 중국어, 곧 우리가 말하는 한문을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자어와 한문의 구조 및 문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국어와 한문을 같이 공부하고 게다가 문법학까지 전공하다 보니 자연히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을 더욱 폭넓게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저의 이러한 한자어 이해력을 바탕으로 우리말 한자어에 녹아있는 한문 특유의 구조 방식과 중국어에서 유래된 요소들까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말 한국어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입니다. 오늘날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2002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국어 사용 빈도조사 1, 2를 진행하였는데 이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본 한문교육연구 34호에 게재된 허철 선생님의 논문 한자어의 비중 및 한자의 활용도 조사라고 하는 논문에 의하면 우리말에서 한자어는 한자가 사용된 어휘를 모두 포함하여 본다면 69.76%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어 영역은 26.12%이며 외국어 영역은 4.01%입니다. 이는 곧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유어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말들로서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쁘다, 힘들다, 노랗다, 부끄럽다, 많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는 고유어처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는 대체로 추상적인 개념의 말들이 많고 특히 학술적인 용어가 많아서 학생들이 반드시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말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차원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말을 쓰는 한국인이나 뒤에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모두 똑같습니다. 한국어의 어휘력은 고유어와 함께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함께 공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흔히 해온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착각 중의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한글 전용과 한자 교육 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니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에 엄청난 폐단과 착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이라는 미명하에 한자와 한자의 교육을 방치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학생들의 언어 이해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폐단은 문해력 부족이며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한자와 한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고의 변환을 꾀해야 합니다. 한국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글 전용을 시행하면 할수록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글 전용과 한자 교육은 서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 교육 폐기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글읽기, 계절을 철, 친구를 동무, 최소한을 적어도, 노력하다를 힘쓰다로 바꾸어 쓰지 않는 한 한자 교육은 필수적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말을 우리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다면 한자와 한자어 교육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자어가 70% 정도인 우리말은 한자를 제대로 알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한자어와 한자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학교라고 하는 뜻을 갖는 영어 단어 school이라는 말이 SCHOOL 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언어는 직관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개념을 갖는 실제적인 뜻을 갖는 단어를 말합니다. 실사 같은 어휘 한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수많은 어휘나 전문 학술 용어를 모두 직관이나 추측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한자 공부를 거의 도외시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우리말 어휘 이해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 배단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말 단어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기는 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말이나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글을 보고 말을 들어도 그 당시에는 피상적으로 내용을 이해합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곧 말이나 글을 듣고 읽을 때는 알지만 말이나 글 읽기가 끝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자와 한자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한자와 한자어를 공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특별히 이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공교육, 즉 학교 교육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어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사전에서 우리말의 어휘를 매우 어렵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 환경, 자연, 포유류의 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환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뜻 이해가 됩니까? 생물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물체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환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루고 있는 환자와 경, 이 한자의 뜻을 알고 있다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별 한자의 뜻을 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한자 풀이를 보시면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경지. 환자는 한자로 고리 환자입니다. 반지가 둥글게 생겼죠. 귀고리라든가 이렇게 둥근 물체를 고리라고 합니다. 경은 경지, 지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말은 반지처럼 고리처럼 둥글게 빙 둘러싸고 있는 경지, 이것이 환경이 됩니다. 저를 중심으로 저를 빙 둘러싸고 있는 얼마간의 그 경지를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표준국어 대사전의 풀이와 한자 개별 한자의 뜻으로 푼 두 가지 풀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머리에 잘 이해가 되는지. 다음 자연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도 우리가 흔히 쓰고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이란 뜻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선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 자연의 한자의 뜻을 알면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는 스스로 자, 연은 그를 연,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 상태,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 아니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흔히 산이나 들 같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을 자연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저절로 그렇게 된 상태가 자연이다. 두 가지 뜻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포유류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유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포유동물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습지 않나요? 포유류를 설명하는데 포유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포유를 몰라서 사전을 찾는데 또 포유강이라는 말을 쓰니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자풀이로 한번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자는 젖 먹일 포자입니다. 먹일 포, 유, 젖 유, 우유 유, 젖 유자입니다. 우리가 우유라고 할 때 유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 젖을 얘기합니다. 우유는 소의 젖이니까요. 유는 종류 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포유류라고 하는 단어는 젖을 먹이는 종류, 젖을 먹이는 동물의 종류,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 없이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포유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고래는 바다에 삽니다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바다에 살아서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역시 포유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든 이 세 단어 환경, 자연, 포유류의 의미에 대한 풀이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설명과 한자를 직접 풀이하여 얻은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되나요? 위의 단어들을 보면 한자를 알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사전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명하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이루는 개별 글자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추측하거나 사전을 이용할 때 그 효율성은 반감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의 풀이도 한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 의에 대한 분석력이 늘어나며 그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마음은 공부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져다 주어 결국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즐겁게 공부를 하게 할 것이며 학습의 효율성은 덩달아 배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에서 한자 공부는 여전히 크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단계인 초등교육에서 우리말 구성의 절대 요소인 한자의에 대한 공부를 경시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말았고, 따라서 학습의 효율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고차원의 지적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늘 초중고의 공교육에서 한자와 한자어 교육이 영어 교육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겨왔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최소한 한자와 한자어 교육이 영어 교육과 같은 비중이 되거나 영어 교육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70%가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말 상태에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뒤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즉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자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아 초래되는 그 피해와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공교육은 철저히 외면만 할 뿐 아무런 보상이나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 공부, 아무래도 개인이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 차근차근 공부하여 하루빨리 공부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와 한자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